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다시 트럼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실내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그럼 다시 트럼프 시대에 맞아서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메리카 퍼스트 바로 첫 번째로 들리는 대목인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트럼프가 선언했는데 한미 동맹 관련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트럼프 시대, 제2시대에 맞아서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방금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는 아주 명확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래 비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형식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항상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 두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맹국 우호국도 이제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맞을 거고요. 근데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도전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네. 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국가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규모나 또 중요도에 비해서 한국은 핵심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는데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핵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두 면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동맹국한테 비용을 받아내기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은 미군 관련해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방위비 협상과는 좀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트럼프 대집권에 이제 경제 얘기가 가장 우리한테 좀 걱정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단 관세 인상 얘기를 꺼냈는데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직격탄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걱정됩니다. 그 트럼프의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관세맨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유세 때도 그랬고 정강 정책에도 그렇고 오늘 취임사에도 그렇고 다시 관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로 25대 그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맥킨리 관세법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네. 그 대통령이거든요. 다만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다 매기겠다. 예, 그거는 일단은 좀 유보된 것 같습니다. 어허. 물론 아직 확실히 그 행정명령이 서명이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하기는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확실히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들리는 현재 상황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한테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60%를 얘기했다 네. 플러스 10%, 70% 관세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관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관세죠. 그거는 이제 보편 관세는 아니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관세인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보편 관세는 좀 뒤로 미루겠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하면 상식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 부분 생필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 중국산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관세를 60%, 70% 올린다면은 당연히 그 수입품에 대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번 대선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 문제였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고 해리스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저희가 관세를 다시 10%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이다. 근데 다만 관세를 분명히 활용할 가능성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또 하나 말씀하신 트럼프가 과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10배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한 바가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인데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그 트럼프의 화법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 트럼프는 늘 그 빌리언, 그러니까 10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빌리언 했다가 10 빌리언,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얘기를 이게 10억이 있다가 100억이 달러가 된 건데요. 그것은 늘 협상을 할 때 자기가 최대치를 부르고 그런 이게 좀 막연한 거친 숫자를 부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는 방위비 협상 12차 협상이 작년 11월에 우리 국회를 통과돼서 비준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한미군에 주둔하는 비용 중에 일부를 대고 있는데 50% 이상을 대고 있거든요. 한 1년에 1조 5천억 조금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100%를 다 대더라도 지금보다 한 1조를 더 주는 거지 트럼프가 말하는 100억 달러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네. 그럼에도 이게 적지 않은 도전이 되는 것이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을 거래 비용적으로 보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참 안타깝게도 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은 트럼프에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 때도 그랬고 선거 끝난 이후에도 한국을 무슨 머니머신이다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을 나토 국가와 함께 적게 내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고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일기 때 경험을 했습니다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것은 기존에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 틀에 있는 항목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건드리면 이 두 가지는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한 대응,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두 가지 핵심 축이 됩니다. 네.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은 북한 핵에 대한 억제가 일정 수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자면 일단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그냥 농담의 소재로 좀 사용한 바 이틀 전이었나요? 그렇게 사용한 바 있고 또 탄핵을 멈춘다면 또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그 정치 전국 상황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좀 축소하는 듯한 한미 관계 확장을 좀 소외한다 이런 듯한 인상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하십니까? 트럼프가 한국의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간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것은 좀 예상이 됐던 게 트럼프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타국, 그것이 우호국이 됐던 적성국이 됐던 그 국가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자신은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사에 보면 미국 정부 중에 상당 정부가 타국의 정치 체제를 바꾸는 체제 변화를 모색했었거든요. 중동도 그렇고 일정 수준 북한도 그렇고. 근데 트럼프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상황이 자신이 한국과 뭔가 협상을 할 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 판단은 큰 틀에서 한국에서 지금 리더십 위기인데 이 리더십이 다시금 등장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 거래를 했던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만 협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이런 또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 뭔가 자신이 더 받아낼 것이 있다라고 그 협상이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요. 예. 어쨌든 이 리더십 부재 상황, 한국의 리더십 부재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상목 권한 대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그렇다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만나서 좀 어떤 얘기를 해보자고 했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비상 사태니까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것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중심주의거든요. 우리가 일기 때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대외 문제의 핵심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는 모습. 대표적인 게 북한의 김정은과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관세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라든지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안보 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는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 시작되는 팀들 특히 초반 6개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의
대외 정책의 기본적인 골격과 검토가 끝나고 정책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입장을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각 부처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1기 당시에는 트럼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지 아니면 조금 좀 후순위를 미룰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문제가 대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고 더 큰 틀에서는 미중 문제, 그러니까 중국 문제죠. 네. 근데 그럼에도 계속 북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북한 문제가 연계된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1차적으로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가능성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시작할 가능성은 있고. 예. 근데 다만 우리가 2018, 19년에 그 봤던 식의 미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 초입에 아마도 뭐 트럼프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단 파병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네. 건데 이게 2018, 19년이랑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협상을 하고 대화를 요구해 온다면 이번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제를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같이 무조건 대화를 하지 않고 뭐 최소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도 보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몇 발 쏘면서 취임식 앞두고 열흘 정도 앞두고였나요? 쏘면서 좀 어떤 액션을 보였는데 대화를 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 늘 또 하나 트럼프와 김정은의 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과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이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일정 수준 강대강 대치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크지 않을까. 2017년을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8년에 미북 대화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2017년에 긴장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트럼프는 끊임없이 뭐 화염과 분노라는 얘기를 했고 김정은도 못지않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식의 좀 긴장이 조성된 후에 상대방에게 협상의 우위를 확실히 가진 후에 뭔가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은 최근에 보여준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하는 식의 도발을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조금 전에 방송 전에 들어왔던 속보 내용도 한번 여쭤볼 건데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지금까지 잘 지냈다. 백악관에 오면 좋겠다. 또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것으로 저희가 속보를 봤는데 앞으로 뭐 미국과 북한 관계 또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북한의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한 것들. 근데 그 단어는 얼마 전에 헤그세스 그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또 얘기를 해서 한번 문제가 생겼죠. 영어로 뉴클리어 파워라는 것을 썼고 이건 큰 틀에서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워싱턴 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2018, 19년 트럼프도 직접 해봤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진전을 보기가 힘들고 그 이후에 북한이 매우 핵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이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을 방치하겠다거나 혹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 핵에 대해서 군사적인 억제가 여전히 필요하고 또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는 사실 제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그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가 정말 한국의 안보를 위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를 우선적으로 방어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북핵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비핵화 원칙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있죠.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 자체는 뭐 일정 수준 여전히 동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핵 군축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 불확실성이 훨씬 많아졌다. 특히 트럼프가 만약 단기적인 이해를 도모한다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딜이
그 대화 초입에 맺어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트럼프가 비용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이전과는 다르게 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억지력을 발휘하게 그렇게 구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특히 근데 이 부분은 일정 수준 비용으로 보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려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시대 맞아서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을지 한번 살펴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의 첫 출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울구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모 기자, 윤 대통령은 먼저 공수처 조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어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6시간여 대치 끝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접견 중이던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수사관들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제 구인 재시도를 예고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오후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하는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앞으로 예정된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2시에도 직접 헌재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3평대 독방에 머물며 수사와 탄핵 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법원 형사재판과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쯤에 헌재 도착을 목표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헌재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윤정 기자, 그러면 윤 대통령은 어떤 모습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수감 생활 중에는 수임번호 10번을 부여받고 지금 수용복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되지만 네.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출석 때는 사복을 입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장 차림으로 다시 갈아입고 출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또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서 구속영장 심사 과정과 비슷한 경우와 호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종호 실장, 일단 네네. 현직 대통령이 헌재 재판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지금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도 사실 처음에 일이 될 텐데 탄핵심판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원래부터 헌재의 심리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만큼 또 자신이 법률가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즉 왜 예. 당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계엄에 대한 어떤 이 타당성 이거를 입증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실 역대 대통령 말씀을 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수사,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진 건 헌재 심리 이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수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헌재 심리와 그다음에 수사, 공수처의 수사가 동시에 있었으므로 지금 나를 가장 큰 변론을 해야만 하는 헌재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지지율일 겁니다. 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헌재 심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지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10%대 내외였어요. 네. 나중에는 뭐 한 4%까지 떨어졌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약 한 10%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비교했을 때 40% 내외, 물론 이건 일부 여론조사의 네. 뭐 여론 결과입니다. 이건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예전보다 올라갔다라는 그런 여론조사에 고무돼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지를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후 2시 예정 앞두고 헌재가 현재 보안을 굉장히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 토요일이었죠. 구속영장 발부 시점 때 난동이 벌어져서 아마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윤정 기자, 현재 분위기 어떻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주요 판사들에 대한 경호 요청이 있습니까? 네, 경호 요청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네. 하여튼 뭐 형사들이 몇 명씩 가서 신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만 이 경찰 64개 부대, 4천여 명의 경찰관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네. 이 건물 외곽에는 차벽이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안쪽에도 경찰 차량 3대가 배치가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조금 전 상황이고요. 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공수처에 오늘 강제 구인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관련 브리핑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이 탄핵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 구인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자, 잠시 뒤에 11시에 헌재가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어떤 브리핑 결과 나올지 저희가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배경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걸로 보이는데 이 셀프 변론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아마 쟁점은 제 판단에는 이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게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점을 스스로 변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 기일이죠. 2차 변론 기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상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떤 부정선거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결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출석해서 왜 내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음모론이 있고 본인이 이것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헌재 공보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론할지는 이제 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론할지는 아마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현재 재판관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비상겸 배경 근거로 하나가 들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 이게 이 얘기인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과 여기에 대해서 좀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가 있었다. 이것이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사실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위법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에 변화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나 배경으로서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자료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락돼서 앞으로 좀 국가적인 어떤 그 국론 분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브리핑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입니다. 1월 2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 측에서 증거와 증인 신문사항 등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증인 등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짧게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저 내용은 쉽게 설명하면 어떻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현재에서는 각 당사자들이 이제 증거로 신청한 것, 또 사실조회 촉탁을 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사실 오늘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론할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량이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론 방법에 대해서는 브리핑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비상계엄 사태 사실상 총괄 지휘 역할로 한 걸로 보이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모레 열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한번 저희 살펴볼 텐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제 계엄 포고령 그리고 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냐 이걸 두고서 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랄까요, 이 대지려지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지만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연히 이제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그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네, 지금 가장 배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지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라는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을 한 것은 맞지만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마찬가지로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한때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좀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인 건지 좀 애매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실공방을 벌이게 될지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결론을 사실을 도출하게 될지
옹호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의 그 진술 공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지휘관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국회와 관련돼서 체포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증언들도 아마도 대통령이 이 증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갖고도 계속 이제 공방이 벌어질 텐데 김영현 전 장관과의 이 공방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포고령과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왜 같은 맥락이냐? 바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느냐, 네. 투표를 방해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고령 1호는 바로 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 다음에 쪽지는 입법기구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앞뒤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헌재 심리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김영현 장관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김영현 장관은 어쨌든 지금 일관된 어떤 흐름입니다. 초안을 작성을 했고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모든 네. 책임이 뭐 국가 그 수반이고 또 군 통수권자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오늘 단순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답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밀고 나가다간 실제로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김영현 장관 측에 어떠한 입장으로 바뀔 것인지가 눈길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김영현 전 장관의 입장이 궁금한 대목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23일 내일 모레 있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으로 김영현 전 장관이 나오게 되고 네. 첫 번째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또 많은 주목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뭐 오늘 심판에도 출석한다고 했지만 목요일 심판에도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김영현 전 장관과 같은 심판정 내에서 얼굴도 맞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뭐 포고령이라든지 또는 뭐 이 비상 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 부분에 대해서 도 작성은 본인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검토했고 승인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마찬가지의 증인신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히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는 뭐 장관이 썼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작성을 대통령이 처음부터 했던 아니면 장관이 작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건 대통령이 검토하고 승인을 했거나 대통령이 그 관련된 지시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그 혐의 자체를 벗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따라서 이 책임 공방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최종 책임 자체는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하루 앞두고 독방에서 수사와 탄핵 심판 서류를 검토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어제 상황을 보면은 공수처가 소환 요구에 대통령이 계속 거듭해서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한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오후 밤 9시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불발된 상황인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 뭐 가능한 건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현재 공수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라면서 이제 2013년도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판례가 있고요. 어떤 판례냐면 이 구금된 피의자가 구속영장으로 이제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로 소환 요청을 했는데 불응한 케이스에서 결국 구속영장 효력 자체가 강제로 이렇게 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 효력 또한 이 구속영장의 효력 안에 있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판례를 두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조사 거부했을 때도 공수처에서는 이 구속영장 관련한 이 판례를 준용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2차 조사 불응을 했을 때 이 판례를 준용할 수 있느냐 이때 검토했을 때는 이것은 구속영장에 대한 판례니까 조심스럽다라는 입장으로 강제구인까지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판례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런데 조사실로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도 판례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라는
라는 논리로 어제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6명이 구치소로 가서 이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효력안에는 분명히 조사에 필요한 이 구인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구금된 피의자가 자신의 독방의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틸 때 교도관이 억지로 끌어낼 수는 사실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상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교도관들이 여기까지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계속 구두로 이것은 이제 구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야 된다, 소환에 응하셔야 된다라고 아마 구두로 계속해서 6시간에 걸쳐서 설득했는데 결국 설득이 불발된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변호인 접견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변호인 접견 중이라 할지라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조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사실로 이동한 다음에 짧게 변호인과 어떤 영상 녹화실이나 이런 곳에서 짧게 한 30분 정도 면담할 시간은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접견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정당한 출석 거부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헌재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구인 시도하지 않겠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이 재소환, 재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공수처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환엔 불응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강제구인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 법조인으로서는 저는 실익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이렇게 되면은 구속된 상태지만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이고은 변호사도 좀 개인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 왜 구속했지란 무용론까지 갈 수 없겠지만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존폐 위기,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자 이번에 대통령과 관련된 계엄 또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는 무엇인가 자신들의 어떤 위상을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장관을 구속했고 경찰은 이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물들, 휴대폰 등을 다 입수로 해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진척을 시킨 와중에 공수처가 나중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네. 다 사건 이첩받고 하다 보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그리고 구속시켜서 자신들이 주도하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이첩을 시키면 자신들의 어떤 위상 또는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질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공명심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고은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자신들의 기소권이 없거든요. 검찰에 넘겨야 되고 네. 또 20일, 그러니까 10일 연장을 해서 20일이지만 10일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10일을 또 넘겨줘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오늘 속보가 나온 게 수발신조차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접견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도리어 윤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사실 불응하는 것이 상당히 비판적이어야 되는데 공수처도 비판의 대목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보복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검찰에 넘기겠다라는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렇다면은 검찰 한 일주일 뒤인가요? 그쯤 되면 이제 검찰로 이첩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거기에 검찰에는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처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법원에서 발부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저지하고 또 공수처의 수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를 시도하겠지만 관련된 부분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로 이 사건을 이송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검찰 수사에는 제대로 응할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애초에 공수처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조사라든지 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거나 거부할 가능성 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또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보기에는 물론 지금 공수처의 미숙함이나 어떤 공수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일정 부분은 공수처가 조금은 세련되게 또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사건 그러니까 공수처의 이 수사권의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 영장의 효력을 무시하는 처사는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측이 사실상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야 사령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곧 설 명절이 이제 주말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연휴가 윤지원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설 선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보냈길래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설 선물을 보낸 사람들의 최근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보수 유튜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면서 부추긴 유튜버, 폭동 보도에 좌표 찍기를 지시한 유튜버 등 면면이 참혹하다 이렇게 비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이번 선물은 얼마 전 발생한 무안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무안에서 생산된 곱창 김으로 선정을 했다라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단에 포함시켰다라고 이 유튜버들이 왜 포함됐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 선물을 이 무안의 곱창 김으로 지금 선택을 한 게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 이유도 담겨 있었는데 이 선물 명단에 포함이 된 유튜버들 가운데서는 이 여객기 참사 당시 음모론을 주장해서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이 유튜버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서 이 당 대표 등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 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다. 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종건 실장님, 설 선물을 보낸 시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선물 있지 않습니까? 추석과 설에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로 그렇게 전국에 있는 어떤 그런 특산물들을 다 모아서 선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산물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한 의미 자체가 저는 그렇게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 여당이고 또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 그리고 헌재 심리를 또다시 받아야 되는 상태. 벌써 3번이나 전현직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또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은 아닙니다만 구속이라는 그런 상황을 계속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선물의 액수를 자체로 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아무리 그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분명히 있었어야 됐다.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요. 비상이 왜 비상이었느냐를 따져본다면 보다 더 정적 감각이 지금 발휘되어야 될 시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해당 유튜버들은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에 대한 연대 의미도 있었다라고 하고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스피커들에게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선물의 의미를 밝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묻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의 고발이 부당한 고발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유튜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논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하는지를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과연 이 유튜버들의 행위라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또는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물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되새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엄중한 시국에는 명절 선물 하나하나도 국민들께서 누구에게 가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당이 국민의힘이 이런 유튜버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평가하고 계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요. 윤주원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났는데 이걸 두고 또 여러 말이 나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떤 금융기관의 상생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만남이었는데요. 이 여당에서는 벌써 대통령 행세냐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해가지고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이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겠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보셨던 공개 발언 이후에 이어진 비공개 발언에서는 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과 또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8일에도 기재부 한국은행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면서 좀 이례적인 행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시중은행장들까지 만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우니까 금융기관의 상생 역할을 당부한 건데 여권에서는 아니 벌써 대통령 행사하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일주일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 내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뭐 호감도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 와중에 지금 가장 유력한 민주당 또 야당의 지금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시중은행장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중은행장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6개 시중은행장을 모두 다 소집하는 것 정말 1년에도 쉽지 않은 그런 그 기회입니다. 그렇게 불려 나와서 뭐 얘기만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딱 그 현수막이 있고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재명 대표가 딱 주재하고 시중은행장에 딱 경청하겠다. 그러면 보이는 건 뭐가 보입니까? 유력한 대권 주자가 이제 이 여러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구나라는 그림으로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자신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이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나섰지만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사실 대권 주자로 보인다. 이건 좀 경계해야 되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생과 경제가 좀 어려워서 좀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나섰더니 왜 투입잡기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좀 더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 지금과 같은 탄핵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때리는 그런 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는 그런 것에 뭐 휘말리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은 혼란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경제와 민생은 누군가가 챙겨야 되는 것이고 야당이라도 이 부분을 또 유능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뭐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 공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와 민생만큼은 또 야당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챙겨 나가겠다. 또 이런 기조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각종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 역전했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 와중에 윤주원 기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검증하는 기구를 당내에 만들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보수층이 과표집돼서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시각을 견지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이 더 높게 네. 나오면서 당 차원에서 이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내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여론조사의 오류나 왜곡을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여론 조작이나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를 여심위에 신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여론조사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여론조사 추세에 대해서 일부 왜곡된 조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묘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네네. 저는 포고령 2호라고 여겨집니다. 포고령 1호.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 원로들을 만날 때 야당 원로들이 야단을 쳤어요. 계엄군처럼 구니까 그렇게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거다.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진단이에요. 엑스레이 찍어서 여기가 좀 안 좋습니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거부하고 엑스레이기가 잘못됐다. 의사가 돌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고발하겠다. 자, 포고령 1호는 카톡이었습니다. 카톡 검열하겠다.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포고령 2호는 여론조사를 손보겠다 이겁니다. 즉 여론조사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항의도 하고 직접 가서 그리고 또 선관위에 다 고발하겠다 이건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여론조사 하면 손 볼 거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원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압군으로 보이고 포고령 계속 내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서 더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실제로 이 기구를 발족시켜서 실제로 이제 가동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 의미로 좀 내세웠던 건지 아니면 뭐 이종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역풍이 불 우려가 있으니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맞고요. 다만 이 위원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마치 민주당에게 불리한 다소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처럼 만약에 왜곡되고 그렇게 읽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치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검증하거나 또는 이 부분을 또 뭔가 또 제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또 반드시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왜곡되거나 조작되기에도 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또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겠다라는 차원으로 읽히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심의에 들어가거나 또는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조사만 꼬집어내겠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 일단 이번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최근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조사가 나올 수 있을까? 되게 특이하다라고들 하는데 정권 연장이 교체 부분에 대해서 역전한 부분이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실정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 분열됐고 또 국민의힘이 내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보다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가 먼저 급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계엄 이후에 헌재의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정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부터는 민주당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믿어볼까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국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더 컸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수권 정당으로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어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 했으면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실망하고 있다. 기회를 주고 싶은데 보이는 모습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여당 혼내느라고 야당을 제대로 못 봤구나.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하늘이 미세먼지로 희뿌옇게 뒤덮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한 주범 미세먼지.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시간 101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치솟는 미세먼지 농도에 수도권과 충남은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며 공공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시간을 조정했고요. 공공차량 이부제 등을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높은 지수를 나타내는 미세먼지 농도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수도권과 충남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만큼 당분간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 이후 6년 만에 신작을 내놨습니다. 처음 할리우드 영화에 도전하는 봉 감독, 신작 미키 세븐틴으로 돌아왔는데요. 우주행성 개척 임무에 투입된 복제인간 미키의 예측 불허 이야기를 그린 SF 영화입니다. 에드워드 애슈턴의 SF 소설 미키 세븐이 원작으로 봉 감독은 과학적인 내용은 덜어내고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땀 냄새가 나는 이야기로 채웠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계급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일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한 배우들은 봉 감독을 향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주인공 미키 역을 맡은 배우 로버트 패틴슨은 모든 배우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감독이라고 표했습니다. 할리우드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미키 세븐틴, 2월 말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합니다.